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저녁의 주제는 반공국가의 탄생입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 평등의 세계 공산화요. 우리가 잃을 것은 억압과 압제의 채찍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칼 마르크스의 책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쓴 글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전 세계 지성인들이 앞을 다투어 공산주의가 됐어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 한 장의 그림이 공산주의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구 그림일까요? 어딘가 피카소스럽죠? 제목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학살. 내용이 어울립니다. 왜? 총든 사람들이 벌거벗은 여자들, 아이들을 죽이고 있어요. 학살의 장면이죠. 근데 그냥 학살이 아니라 어디에서의 학살일까요? 제목은 한국에서의 학살. 6.25 때 미 제국주의자들이 불쌍한 조선 인민들을 저렇게 학살했다. 반미 명화입니다. 반미로 유명한 그림이죠. 왜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피카소는 죽을 때까지 공산당원이었어요. 이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누가 공산주의자가 가서 공산당 좋은 거니까 같이 운동하자 포섭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공산주의 이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를 매료시켰기 때문이죠. 해리 덱스터 화이트라는 미국 재무부의 고위 관료, 차관쯤 되는 인물입니다.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 최고의 경제 관료가 역시 소련 공산당 간첩이었어요. 어떻게 포섭이 됐느냐? 포섭당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책을 읽다가 이 썩어빠진 자본주의자보다 공산주의가 정의다.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돼갖고 미국 정부의 중요한 정보를 소련에다가 팔아넘겼어요. 해리 덱스터 화이트, 그럼 여러분이 누군지 대부분 모르시죠? 그 사람이 만든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문이 다 아세요. 1997년 우리 경제가 외환 위기로 휘청거렸어요. 무슨 사태? IMF, 국제통화기금이란 단체를 만든 사람 해리 덱스터 화이트가 미국 재무부 차관이 소련 공산당 간첩이었습니다. 엘저 히스, 누군지 아세요? 그러나 그가 만든 단체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반기문 씨가 사무총장으로 있습니다. 뭐죠? 유엔을 만든 실무 책임자 엘저 히스 역시 소련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도 역시 아무도 포섭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공산당원이 돼서 미국 정부와 세계 정세의 기밀 문서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련 공산당에게 넘겼어요. 피카소 같은 세계적인 화가, 엘저 히스 같은 저명한 정치가, 해리 덱스터 화이트 같은 세계 경제 전문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필가, 시인, 영화감독, 이런 지도급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 사유재산제도 없애고 모두가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나눠 먹자. 이 공산주의 이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려졌기 때문이죠. 공산당이 무슨 강제 수용소를 만들고 그러는지 몰랐어요, 세계가. 전 세계가 속았던 거죠. 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전 세계 지성인들, 화가들, 지도급 인사들이 스스로 공산주의 간첩질에 나서는 그 순간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공산주의는 망한다 연설을 한 최고의 반공투사가 이승만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열광하고 찬사를 보냈는데 이승만 딱 혼자 얘기했어요. 반드시 망한다. 그럼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망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다. 맞죠? 하나님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위배해서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위배되는 공산주의는 망한다. 자, 이승만이 이렇게 공산주의가 망한다고 말했는데
전 세계는 또 한 번 이승만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우리 역사 해방 공간을 주도했던 세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 끝에 있는 존 하지라는 사람이 1945년에 미군을 이끌고 대한민국에 진주하죠. 그 3년 동안 45년 해방부터 48년 건국까지 요 3년을 미군정 치하라 그럽니다. 미국 군사 이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기간이죠. 그 3년 동안 대한민국 통치를 책임졌던 최고 지도자가 존 하지, 3스타 중장입니다. 이 존 하지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던 3년 동안 해방에서 건국까지 가는 3년 동안 초반기에 미국의 정책은 반공이 아니라 친공이었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미국과 소련이 힘을 합쳐서 독일과 싸웠습니다. 일본을 물리쳤어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전우였고 혈맹이었어요. 게다가 미국은 소련에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 사람은 대략 2,700만에서 2,800만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피를 흘렸어요. 미국은 30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똑같이 싸우는데 미국 30만, 미국이 30만이면 소련이 60만, 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2,800만. 너무 비교가 되죠. 왜 그렇게 소련군이 많이 죽었냐면요. 미국은 무기를 대주고 싸우기는 소련군이 싸웠어요. 그 미국 사람 입장에서 소련 볼 때 늘 미안하죠. 왜? 무기 주면서 니네가 싸워. 소련군 2,800명이 죽기까지 싸우는 동안 미국은 뒤에서 그냥 무기만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 최전방에서 싸웠던 소련을 보면은 미안합니다. 게다가 히틀러의 군대가 파죽 지세로 유럽을 석권하고 러시아로 진격해 들어갔어요. 그 히틀러군이 연전연승이었는데 그 강력하고 악마적인 히틀러의 주력 부대를 괴멸시킨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 대략 한 500만 명 정도가 서로 싸운 아주 가장 대규모의 엄청난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입니다. 그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 공산주의 인민들이 히틀러 독일군에 대해서 영웅적인 투쟁을 해요. 반공주의자인 제가 읽어봐도 이건 정말 감동적인 투쟁을 해서 소련이 독일을 물리칩니다. 그때 히틀러를 꺾어줬기 때문에 결국 2차 세계대전을 미국과 연합군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소련은 말이 2,800만 명이죠.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가요. 소련 국민들의 목숨을 건 공산주의자들의 독일과 일본을 향한 정말 피를 강물처럼 흘리는 그 투쟁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산주의 이상이 멋있는데 영웅적으로 싸워서 소련까지 물리치니까 독일까지 물리치니까 미국 내에서도 공산주의 소련을 좋아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미국과 소련은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미국 정책은 친공이었는데 이승만이 나타나가지고 또 한 번 계속 미국을 야단쳐요. 제가 5회 말씀드렸죠. 미국은 일본과 동맹관계였는데 이승만이 계속 너네 미국 언젠가 일본한테 당한다 40년 얘기해갖고 미국 사람들이 되게 재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승만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소련과 가까이 지내다가 결국 소련한테 당한다. 공산주의자는 인류의 적이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앞장서서 공산당과 싸우라. 그런 얘기를 이승만이 1917년 이후로 줄기차게 외쳐댑니다. 존 하지가 결국 원래 이승만을 존경했다가 이승만을 박해합니다. 1946년 6월 3일 존 하지가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연설해요. 이승만 박사는 한국 정치가들 중에서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며 나는 그가 유일하게 위대한 인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대단한 건 맞아요. 이승만이. 만나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러나 그가 공산주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그는 한국 정부 내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친구 소련 공산당을 이승만이 계속 비판하니까요. 박사님 다 좋은데 그 공산당 때려잡자는 소리만 하지 마십시오. 사정을 해도 듣질 않아요. 또 이승만이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너네 미국 놈들 정신 못 차리다가 미국도 공산화해야 된다. 이런 존 하지가 기분이 나쁘죠. 당신이 더 이상 공산주의에 대한 비난을
지금부터 계속하면은 대통령은커녕 한국 정부 내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이승만을 가택 연금시켜버립니다. 한 달 동안 이승만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이승만 집으로 연결되는 전화선을 끊어버립니다. 전화선 못 받아요. 우편물을 차단해요. 이승만이 집안에 갇혀버린 셈이죠. 미국 정부가 한국 정치 지도자를 박해한 사례가 없어요. 나중에 미국이 반공이 된 다음에 공산당 공격한 적은 있지만 그 전에 이승만이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한국 지도자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탄압을 받은 유일한 지도자가 이승만이에요. 근데 이 나라 종북 세력들은 이승만을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가리킵니다. 사실을 뒤집어버린 거짓말이죠. 심지어 27살짜리 미군 대위가요, 그 당시 73세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 가택연금 집에 이승만을 가둬놓고 와서 협박을 해요. 어떻게 협박했느냐? 권총을 이승만 앞에서 흔들어요. 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오늘 워싱턴 본부에서 전보가 왔는데 말 안 듣는 놈은 쏴 죽여도 된대요. 이승만이 너 말 안 들으면 쏴 죽일 거야. 27살짜리 새파란 미군 대위한테 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이승만이 3번이나 받아요. 그래도 꺾이지 않아요. 너네 미국 내 말 안 들었다가 공산주의자한테 크게 당한다. 이승만은 계속해서 반공입니다. 이승만이 계속 반공을 외치니까 국내 공산주의자들이 이승만을 원수죠. 원수로 삼죠. 이승만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암살을 시도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서울의 도남은 부근에서 공산당 테러리스트들이 총을 쏴요. 다행히 총알이 자동차에는 맞고 이승만 박사는 피해갔어요.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살던 집 부엌에 째깍째깍째깍 소리가 나요. 폭발되기 불과 몇십 초 전에 시한폭탄 설치해 놓은 게 발견이 돼요. 누가 시한폭탄 설치했나 봤더니 이승만의 경호원이에요. 그 경호원이 공산당원이었어요. 폭발돼갖고 집 전체가 날아가기 직전에 그 폭발물을 발견해갖고 제거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 그 집주인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승만 박사가 가난해가지고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가 집 한 채 없이 월세를 살았어요.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폭탄이 발견됐대. 집 앞에서 공산당이 총을 쏴요. 집주인 입장에서 폭탄 터지면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아이고, 박사님 애국도 좋지만 내일까지 집을 좀 비워주십시오. 집주인이 사정을 해요. 한겨울에 이승만 70대 이 노인네가 한겨울에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겨우겨우 집을 얻은 데가 뭐 돈이 없으니까 싸구려 집을 얻어갖고 그 집을 마포장이라 그러는데 마포 한강변에 있는 집입니다. 집인데 이렇게 마루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밑으로 물이 흘러가요. 한강 위에다가 지은 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강바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그 집이 수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강물을 떠먹으면 식중독 걸리죠. 이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이 70 노인네가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가 수돗물이 안 나와가지고요. 새벽마다 물찌개를 지고 다녔어요. 물찌개를 지고 우물에 가갖고 우물을 퍼다 길러가지고 그것도 밥도 하고 빨래도 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반공을 외쳤어요. 당당하게. 그 물찌개 지고 날르는 한국 사람 가운데서도 하층민 생활하던 이승만이 그 세계 최고의 학벌과 세계 최고의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국 사람을 꾸짖었어요. 미국이 죽인다 그래도 쫄지 않았어. 미국이 내 말을 듣지 않다간 큰 거 다칠 것이다. 라고 이승만이 미국과 계속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예나 지금이나 공산당 놈들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이승만처럼 이렇게 반공을 외치면 수국골통, 보수 반동, 뭐 이승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쳤죠. 자, 이렇게 이승만이 미국과 싸워가면서 반공국가로 세워야 된다. 미국은 아니다. 친공국가, 좌우합작국가, 공산당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세워야 된다. 이게 미국 정책이고, 이승만은 아니다. 공산주의자하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같이 세울 수 없다. 이러고 막 친공이냐 반공이냐로 막 싸우는데 세계 정세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점이 많죠? 우리도 우동을 먹고 걔네들도 우동을 먹어요. 우리도 짜장면집 가면 단무지 하나 더 주세요. 그리고 걔네들도 단무지를 먹어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점이 맞다고 해서
두 나라의 역사가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비슷한 것 같아도 역사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승만과 미국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전 세계 무려 40개국의 역사가 똑같아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40개국이 어떤 나라냐? 우리 대한민국 남한보다 대략 한 70배 정도 큰 저 광활한 중국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사이즈가 좀 비슷했던 베트남까지 큰 나라나 작은 나라의 역사가 똑같아져요. 우리랑 비슷하게 못 살던 나라부터 우리보다 100년 정도 앞서 있었던 어마어마하게 우리에 비교하면 잘 살았던 저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유럽 나라까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큰 나라 작은 나라 40개국의 역사가 똑같아집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40개국 역사가 똑같아졌다는 것은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똑같아지느냐? 지도자들이 연설한다고 칩시다. A 이렇게 말해요. 좌파 우파 너무 따지지 말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거다. 좌파도 좌파 나름대로 애국을 하는 거고 우파도 우파 나름대로 나라 사랑하는 거다. 단지 길이 다를 뿐이니까 너무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있는 힘을 합쳐서 다 같이 우리 민족끼리 뭉쳐서 좋은 나라 만들자. A는 이렇게 연설해요. B는 당신의 아들이 공산주의자면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어라. 당신의 동생이 공산주의자면 호적을 팔아. 공산주의자는 절대로 가족이 아니다. 가족인 것 같지만 원수가 돼서 당신 집안을 망친다. B는 이렇게 연설해요. 국민들이 A를 좋아하겠어요? B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A가 좋죠. 뭐 때려잡자, 호적을 팔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라. 듣기에 부담스럽죠? 이 40개국이요.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 만들자. 좌우 합작 정부를 세워요. 좌우가 같이 가요. 그런데 6개월에서 1년 지나는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40개국에서 똑같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냐면 좌우 합작에서 우가 없어져요. 우파의 지도자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한밤중에 피살을 당해요. 행방불명이 됩니다. 납치된 다음에 돌아와갖고는 우파가 좌파로 전향해요. 왜 그러죠? 누군가 뒤에서 우파의 지도자들에게 테러를 한 거죠. 좌우 합작이었는데 국민들은 좌우 합작 나라 세우라고 지도자를 뽑아줬는데 우파 지도자가 슬금슬금 실종되고 행방불명되고 죽고 좌파로 전향하고 자연스럽게 우파가 정리됩니다. 좌우 합작에서 좌파 연립정부가 돼요. 좌파도 종류가 많습니다. 사회주의, 또 뭐 사회민주주의, 진보주의, 뭐 이 공산주의자 가운데서도 소련의 지령을 받는 소련파 공산주의, 공산주의자지만 소련의 지령을 안 받는 자생적 민족주의적 공산주의, 공산주의자 가운데서도 파벌이 나뉘어 있어요. 좌우 합작에서 좌파 연립이 됐는데 좌파 연립에서도 6개월 1년 사이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소련파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좌파 지도자들이 슬금슬금 없어져요. 행방불명되고 새벽에 갑자기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게 교통사고라는데 차도 부서지고 시체도 있는데 이게 어딘가 미심쩍어요. 갑자기 한밤중에 강도한테 칼에 찔려 죽어요. 좌우 합작에서 좌파 연립에서 자연스럽게 소련의 지령을 받는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들어섭니다. 이게 공산화의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공산주의 국가 세우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라는 소련도요. 처음부터 공산주의 국가 아니었어요. 좌우 합작에서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뒤에서 테러해갖고 우파를 제거해요. 그러면 좌파 연립이 되고 좌파 연립에서 소련 지령받는 꼭두각시 제외한 사람들을 제거해요. 결국은 소련의 위성국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에 북한에 나라를 세울 때 실력자가 세 부류였습니다. 여러 부류였으면 간단히 말하면 첫째가 김일성, 요건 소련파 공산주의자죠. 둘째가 조만식 선생은 우파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뛰어난 기업가였고 민족 지도자였죠.
그 기독교인이 김일성이랑 처음에 같이 무슨 단체에 모임했어요. 조만식 선생이 회장이었고 김일성이 부회장이었습니다. 조만식을 앞에 내세웠어요. 또 한 부류가 현준혁. 현준혁은 조선이 낳은 가장 탁월한 공산주의 이론가입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지만 소련에 지시받는 국제파가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이 배출한 자생적인 우리 민족을 나름대로 사랑했던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조선 공산당 최고 이론가. 이렇게 세 부류가 정권을 수립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현준혁 회의를 마치고 오는데 괴한이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 괴한이 누군지는 몰라요. 조만식 행방불명 되셨는데 지금 연세로 볼 때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로 추정되지만 행방불명 되셔갖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결국 다 제거가 되고 뭐만 남았죠? 김일성이만 어버이 수령이 됐어요. 소련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40개국이 일제히 좌우합작에서 좌파 연립해서 공산 독재 정권이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지금 공산화된 나라인데 저 큰 땅덩어리, 지금의 러시아,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가 있는 저기가 옛날 소련이죠? 여러분 소련 옆에 있는 나라 보세요. 소련 옆에 있는 나라 가운데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가운데 국경을 소련과 맞대지 않고 떨어져 있지만 비교적 가까운 나라 가운데 공산화가 안 된 나라가 없어요. 소련 옆에 있으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아시아, 유럽에서만 40개국이 전부 다 붉게 물들어 버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유럽에서 폴란드, 동독,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고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거 말고도 몇 개 나라가 더 있어요? 아시아에서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40개국이 다 공산화됐어요. 그제서야 미국이 깨달아요. 야, 소련이 우리 전후라고 소련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세계가 40개국이 공산화되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공산당한테 먹히겠다. 소련 대통령 트루만이 뒤늦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분이 6.25 때 미군 보내줘서 한국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1947년 3월 12일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외교 정책을 발표하죠. 트루만 독트린은요, 어제까지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를 원수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우리의 친구 소련은 지금부터 미국의 적이다. 이때부터 미국은 반공국가가 돼요. 소련과 싸웁니다. 동시에 어제까지 원수였던 우리의 적을 친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정책이죠. 어제까지 그렇게 친했던 친구를 원수라고 총뿌리 들이댄 거예요. 어제까지 아주 죽일 놈 살릴 놈 싸웠던 원수들을 친구로 맞이한 거예요. 미국의 적, 미국 사람들을 죽게 만든, 미국하고 전쟁한 원수가 독일과 일본입니다. 미국이 독일과 일본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소련 공산당과 대항합니다. 이 트루만 독트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은 독일, 일본과는 비교적 사이가 좋죠. 러시아하고는 지금도 티격태격하죠. 그게 트루만 독트린 이후로 미국 정책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게 1947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947년부터 반공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1917년, 광복되기 30년 전에 망명정부, 임시정부 시절부터 반공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아시겠죠? 미국보다 30년 앞서갔어요. 미국의 정책이 친공이었다가 반공으로 바뀌면서 미국은 결국 그동안 관세하고 괴롭히고 탄압했던 이승만의 손을 들어주게 돼요. 이승만, 당신 말이 맞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또 한 번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을 용공국가, 좌우합작 국가가 아니라 반공국가로 건국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국의 네 가지 성격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 건국됐고, 두 번째가 반공국가입니다. 세계 최초의 유일한 나라를 세울 때부터 반공이었어요. 미국도 한 30년 친공하다가 반공으로 돌아섰는데 대한민국만 처음부터 반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이승만 혼자서 이 강대국을 상대로 친공이던 미국을 반공으로 돌려 세우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욕을 들어먹었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반공국가를 세워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가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좌우 합작, 요게 좌파 연립을 거쳐서 공산 독재로 간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공산화의 과정입니다. 왜? 지금도 대한민국의 좌우 합작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거는 기독교회 목사들이 좌우 합작 정책에 앞장서고 있죠. 어느 목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통일은 어떻게 되느냐? 남한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주도해도 안 됩니다. 남과 북이 사이좋게 의논해서 한 발짝씩 양보해 서로 합의해서 연방제로 통일해야 됩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죠? 서로 고집 부리지 말고 한 발씩 양보하자. 자, 이론은 그럴듯합니다. 현실을 보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지 않고 마음껏 믿게 해요. 자, 통일 어떻게 할까요? 남한이 주도해도 안 되고 북한이 주도해도 안 되니까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를 보자. 북한 어떻게 양보할까요? 아, 포크레인을 깔아주는 건 너무 심해. 남한, 야, 그렇다고 예수 맘대로 믿고 하면 되니? 한 발씩 양보해서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이제부터 자동차로 깔자.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예수를 마음대로 믿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우리가 한 발 양보해야 됩니까? 그거로 주도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포크레인으로 깔아주기는 사탄적인 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게 통일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요즘은 또 요 좌우합작론자들이 말을 교묘하게 바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대한민국도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 북한이 좋다는 거 아니야. 나 종북 아니야. 그거 나한테 왜 종북이라고 자꾸 그래. 북한도 문제가 많아. 그럼 통일은 어떻게 하죠? 아, 지금 남한도 이 골치 아픈 이 문제가 많으니까 통일은 남과 북이 합쳐서 뉴 코리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여러분, 뉴 코리아가 어떤 나라일까 도대체? 맞습니다. 제가 수련회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문제가 많아요.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해다가 횡성 한우라고 속여서 팔아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한도 문제가 많아요. 사람 고기를 잘라다가 먹을 게 없어갖고 사람 고기를요 소고기라고 속여서 팔아요. 그러니까 남한도 문제가 있고 북한도 문제가 있죠. 똑같이 문제가 있으니까 뉴 코리아 어떻게 만들까요? 남한 거짓말 치지 마. 호주산 소고기는 호주산 소고기라고 팔아. 그 뉴 코리아. 북한 너희도 거짓말 치지 마. 사람 고기는 그냥 사람. 얘는 뭐 김아무개, 얘는 박아무개의 넓적다리 부위, 가슴살. 사람 고기, 사람 고기라고 그러고 팔아. 이게 뉴 코리아인가요? 남아 북한 문제가 많으니까 똑같이 문제가 많으니까 고칠까요? 요 종북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북한 얘기만 하고 북한 뭐 좋다고 그러고 남한만 욕하면은 종북인 정체가 드러나니까 요즘은 슬며시 꼬리를 감춰요. 아이, 물론 내가 북한 편드는 거 아니야. 난 종북 아니야. 북한 문제가 많어. 근데 대한민국도 문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양쪽이 다 똑같이 문제가 있으니까 한 발씩 양보해서 뉴 코리아를 만들어.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짓말에 기가 막히게 속아 넘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호주산 소고기를 횡성 한우로 속여 파는 건 문제죠. 그걸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수입 쇠고기를 국산이라고 속이는 나라와 사람 고기를 소고기라고 속이는 나라와 문제가 같아요? 같은 수준의 문제인가요? 아니, 수입 쇠고기를 속아서 한우인 줄 알고 먹는 것과 사람 고기를 먹는 것과 그게 같아요? 그거는 같은 수준의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북한에 비하면 사소한 겁니다. 근데 양쪽이 문제가 똑같으니까 뉴 코리아를 만들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승만이 이렇게 좌우합작과 끝까지 싸워서 대한민국을 반공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광독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공산주의 확장은 주변 국가에겐 쓰나미와 같은 것이었다. 이승만은
소련의 위성국화를 막은 세계 유일의 인물이다. 지도 보셨죠 아까? 소련 옆에 있는 나라는 다 위성국이 됐어요. 소련 옆에 있으면서 소련 위성국이 안 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세계 유일의 이승만의 업적입니다. 김길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비국, 강대국들의 영토 나눠먹기 노름판이었다. 소련의 북한 단독정부 수립, 미국의 좌우합작 협박, 국내의 타협 세력들을 달래고 가르치며 고군분투한 이승만의 나라 세우기, 대한민국 건국 작업은 전 세계와 맞선 1인 혈투였다. 이승만 혼자서 소련과 싸우고 중공과 싸우고 심지어 미국과 싸우고 국내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과 싸워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인 결투를 벌여서 대한민국을 반공국가로 건국을 했어요. 존 힐드링이라는 사람 미국 국무부 차관보입니다. 피점령 국가 담당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은 마음속으로 이승만을 존경했어요. 이승만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이승만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인격입니다.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청년 결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승만을 보면 미국 정치인들도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정책이 친공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승만을 박해하면서도 그분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이승만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만 저 이승만이 미국 사람이라면 나는 저런 사람 대통령으로 뽑는다. 저런 천재의 국자가 어딨냐. 사실은 이승만 말이 옳고 미국 정부가 틀렸다는 것을 미국 고위 관료들도 알았어요. 그 양심과 이성의 힘으로 이승만이 미국을 설득했죠. 존 힐드링이 현직 국무부 고위 관리에 있을 때는 미국 정부의 관리니까 미국 대통령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이승만을 핍박했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솔직히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놨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승만은 강대국 소련에 대한 미국의 병법적인 방법을 벌이겠다. 동시에 약속은 관계의 정당하고 의료들을 취하겠다. 이승만이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이는 위대한 시작의 운동이었다. 이승만이 미국의 앞잡이인 게 아니고 이승만이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의 증언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승만 얘기를 하면 이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김구 주석이 대통령이 되셨어야 되는데 이승만이가 대통령 돼서 분단이 됐다.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안타깝냐면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셔서 그래요. 사실을 모르면 쓸데없는 거로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이 김구 선생님은요, 위대한 애국자세요. 동시에 위대한 크리스찬이십니다. 김구 선생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모르셨죠? 요 분이 황해도 지역 주일학교 총책임자였어요. 열심히 주일학교 운동을 하셨던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 김구 선생이 참 뛰어나신 분인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김구 선생의 조상이 김자점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선 역사에 아주 획을 그은 인물이죠. 이 김자점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딸을 둘씩이나 왕비를 만들었어요. 한 집안에서 왕비가 하나 나오기도 어려운데 둘씩이나 왕이니까 왕 2명이 연달아 김자점의 사위입니다. 그러니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한 권력자였죠. 근데 이 김자점이 권력 투쟁에 밀리면서 역적 혐의를 받아 처형돼요. 그러니까 영의정이지만 역적입니다. 김구 선생은 역적의 후손이기 때문에 분명히 양반 집안인데도 차별을 받았어요. 역적놈의 핏줄이라고. 그게 김구 선생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냐면요. 역적의 후손이라 학교를 못 가셨어요. 김구 선생의 정규 학력이 6개월입니다. 그것도 학교에 서당에 간 게 아니고요. 너무 똑똑한 김구 소년이 배우고 싶은데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쫄라요. 그래서 지나가든 그 거의 돈 없어갖고 몰락한 양반 하나를 과외 선생으로 집으로 스카우트해요. 사랑방을 한 칸 내주고 거기서 먹고 살면서 6개월 동안 소년 김구를 과외 교습을 해줘요. 근데 6개월 만에 김구 선생 집안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결국 과외를 끊습니다. 정규 학력이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6개월밖에 못 배우셨는데 독학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되셨어요. 그거는 존경할 만한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6개월 다닌 학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90% 가까운 국민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무식한 조선의 최고 지도자는 될 수가 있었겠죠. 6개월 공부한 학력을 가지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소련을 요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김구 선생의 약점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었지만 교육을 못 받으시다 보니까 사리 판단이 국제 정세를 읽는 눈이 정확하지 않으셨어요. 이승만은 미국보다 40년 앞서서 미국과 일본 전쟁 난다. 미국 사람도 모르는 걸 40년 먼저 얘기해요. 30년 앞서서 반공이 옳다. 미국이 침공하다가 크고 다친다. 미국보다 30년, 40년 앞서가는 학식이 있으셨어요. 김구 선생은 국제 정세를 읽는 눈이 어두우셨죠. 그 다음 장면이요. 자, 김구 선생이 1948년 3월 21일 신문 기사에 그대로 실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남북 간에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미국이 시작해도 현시 형세로 보아서는 전으로 나설 능력 있는 동맹국이 없을 것이다. 저 말씀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인터뷰를 한 번 하셨는데 3번 틀리셨어요. 첫째,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다. 저 말씀하시고 2년 만에 6.25 전쟁 터졌어요. 둘째, 설령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6.25 전쟁 미국이 시작했나요? 또 틀렸어요. 셋째, 미국이 전쟁 시작해도 미국 도와준 동맹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UN 16개국이 있었고요. 군대를 보낸 게 16개국. 병원선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입을 옷을 보낸 여러분 대한민국 6.25 전쟁 터졌을 때요. 전 세계 나라라고 다 합쳐봐야 15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150개 나라 가운데 6.25 전쟁 때 미국을 도와서 대한민국에 구호 물자를 보내고 군대를 보낸 나라 다 합치면 68개국이에요.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의 거의 절반이 합심해서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한 나라의 절반이 무슨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대한민국을 도와요. 하나님이 돕게 만들었거든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역사적으로 현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한국 들어가서 싸우는 걸 보고 앞을 다 또 딴 나라들이 도와줬어요. 동맹국이 없을 거라 그랬는데 그때 미국의 동맹국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나라가 전쟁 때문에 고통당했을 때 무려 68개국이 도와준 사례는 6.25 때 딱 한 번이에요. 이게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적인 스코어입니다. 68개란 나라라는 숫자가 그게 최다국, 최고 기록이에요. 아니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많은 나라가 한국을 도와줬는데 김구 선생은 도와줄 나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틀린 소리만 하시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 장면이요. 1947년 12월 1일 이승만 박사가 주장하는 정부는 결국에 내가 주장하는 정부와 같은 것이다. 이승만 박사가 지금 북한 땅에 이미 공산 정권이 세워졌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빨리 대한민국 정부를 세워서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니까 김구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승만 박사 주장한 거 내 주장은 같습니다. 사석에서는 뭐라 그러냐. 기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김구 주석이 이승만 박사에게 어깨동무하고 악수를 하면서 형님의 말씀이 곧 저의 생각입니다. 형님의 뜻이 곧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승만 김구가 콤비 플레이로 공산주의랑 같이 싸웠어요. 같이 싸우다가 김구 주석이 대열을 이탈합니다. 12월 1일 날 얘기했는데 말씀하시고 3주 지나서 22일 날 이 박사의 정부 수립 노선을 지지하지 않겠다.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난 1948년 1월 25일 우리는 38선 이남에 하나여 실시되는 선거라도 참가할 용의가 있다. 이건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선거를 하겠다. 다시 나는 이승만 지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날 26일 날 남한만의 선거는 반대한다.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구상해야 된다. 한 달 사이에 나는 이승만 찬성이다. 아니 반대야. 무슨 반대? 난 찬성이야. 절대 반대야. 한 달 사이에 4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김일성이가 김구 선생이 갈팡질팡하니까 아주 김구 주석을 이용해야 되겠다. 김일성이가 남북 사회 정치 지도자 연석회담이라는 걸 제안해요.
좌파 우파 떠나서 우리 민족의 모든 정파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민족 문제를 의논하자. 제목은 그럴듯한데 모든 정파가 모이자 그래 놓고 3.1운동 1919년 이후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승만은 빼놔요. 이승만을 비롯한 반공단체는 빼놓고 북한을 지지하는 그 당시 남한에 있었던 좌파 단체 대표들만 초청을 해요. 그중에 김구 선생도 들어있었어요. 김일성의 초청을 받아 김구가 평양회담에 참석합니다. 김일성이 깔아놓은 멍석에서 실컷 이용당한 다음에 김일성과 함께 김구 선생이 공동성명을 발표해요. 내용은 뭐냐?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북한에 모여있는 좌파 56개 단체에 의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건 뭐예요? 대한민국 가장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이승만은 빼버리고 우파는 빼버리고 좌파와 공산당이 좌파연립정부를 세운다는 얘기죠. 남조선 선거를 반대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성명서를 발표해요. 김구와 김일성이 공동으로. 그때 올라갔던 김규식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김일성을 만나서 회담을 했다. 그런데 김일성은 절대로 남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랬다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김규식 선생은 납북당했어요. 김일성이 안 쳐들어온다 그랬다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말을 믿었던 김규식 선생은 결국 김일성한테 끌려가갖고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어요. 김구 주석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일성 만나고 평화통일과 진정한 남북 통일 국민정부 수립은 가능하다. 남북 간 전쟁 없이 평화통일한다. 그러나 300만 명이 죽은 6.25 전쟁이 터졌어요. 김구 선생의 애국심은 존경해야 됩니다. 훌륭한 기독교인인 것도 맞아요. 김구 선생이 마지막에 조금 잘못했다고 그분의 인생 전체를 깎아내려선 안 됩니다. 위대하신 분이셨는데 막판에 삐끗 잘못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한테 실컷 이용당하시다가 그만 암살당하시고 마셨습니다. 김구가 자꾸 이렇게 김일성이한테 이용당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반공 세력들, 특히 북한에 김일성이한테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가족들이 김일성 때문에 맞아 죽는 걸 보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학살당하고 내려온 반공투사들이 김구 주석을 보면은 참을 수가 없었겠죠. 아니, 김일성이가 지금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자꾸 김일성 편을 들고 김일성한테 이용당하니까 여기 반공 세력이 김구를 암살해버려서 위대한 지도자가 비운의 최후를 마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김구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을까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비서 조경환이라는 분, 이분은 김구 선생 비서니까 김구를 진짜 존경했던 분이에요. 옆에서 봤어요. 김구 선생이 왜 변하는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구 선생님은 처음에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받아들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영해가 나타나서, 서영해는 북한의 거물급 간첩입니다. 북한 간첩 서영해가 나타나 남북한을 통틀어 총선거를 하면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실 텐데 무엇하러 이승만이 주도하는 남한만의 선거에 참가하려고 하십니까? 김일성도 김구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집요하게 설득하는 바람에 변심하게 되었다. 북한 간첩 서영해가 지금 대한민국 세우지 마시고 김일성이랑 같이 합쳐갖고 나라 세우시면 우리 김일성이가 어리니까 김구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그럽니다. 거기 넘어갔다는 게 김구를 비판한 사람이 아니라 김구의 비서가 이렇게 증언을 남겼습니다. 1997년 5월 26일자 북한이 발행하는 노동신문에 김구 선생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공식적인 견해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시백 동지는 남북 연석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자 하기 위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극단한 반동분자로 있던 북한도 김구 선생이 반공투사인 거예요. 원래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극단한 반동분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열렬한 반공투사였습니다. 근데 이 성시백 동지가, 요 간첩 성시백이가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가지고 김구 선생을 돌려 세우는 사업체에도 큰 힘을 넣었다. 이게 북한 정부의 공식 견해입니다.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구가 원래 반동이었는데
우리 어버이 수령의 권위를 가진 간첩 성시백 동지의 맹활약에 의해서 김구 선생이 친공 어버이 수령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 북한 정부의 공식 견해입니다. 서영인지 성시백인지 누가 주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비서와 북한 정부의 입장은 김구에게 파견됐던 두 명의 간첩 서영애와 성시백의 작용에 의해 김구가 포섭당했다, 설득당했다 이런 견해입니다. 또 하나의 자료가 있어요. 김구 선생이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김구 주석을 물심양면 지원합니다. 이 장개석 총통은 평생 공산주의자랑 싸웠던 사람이죠.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았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떠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지금 김구 주석이 빨리 이승만이랑 힘을 합쳐서 공산당이랑 싸워야 되는데 자꾸 공산당한테 이용당하거든요. 장개석 주석이 이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그게 중국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외교관을 한 사람 파견합니다. 이때 장개석의 파견을 받은 사람이 유어만이라는 외교관이에요. 왜 유어만이냐? 유어만은 김구 선생 아들의 친구예요. 유어만이가 어렸을 때 김구 선생 집에 많이 놀러 갔어요. 김구 선생 부인이 국수도 삶아주고 비빔밥도 해주고 아버지처럼 김구 선생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이 유어만한테 장개석 총통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가 김구 선생이랑 친하니까 어쩌자고 지금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공산당들한테 이용당하는지 자초지종을 알아와라. 유어만이 찾아가갖고 인간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 아들 친구입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고 저는 선생님한테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가족 같으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김구 선생이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솔직하신 분이라 그 아들 같은 젊은 외교관이 얘기하니까 속마음을 털어놔요. 유어만이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내가 평양에 김일성이 주최한 요인회담에 갔던 동기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보려고 한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속아주는 척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3년간 군대의 확장을 중지하고 남한이 전력을 다해도 이해가 되죠? 지금 북한은 전쟁 준비가 끝났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북한은 더 이상 전쟁 준비 안 하고 놀아요. 그리고 남한은 3년 동안 열심히 군대를 만들고 전쟁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해도 남한이 북한에 공산 군대만한 병력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가보니까 북한은 전쟁 준비가 끝났어요. 쳐들어오면 남한은 맥힐 수밖에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러시아인, 소련 공산당은 책임 잡힐 일 없이 쉽게 남한을 급습할 것이며 당장 남한에 공산주의 공화국이 수립될 것이다. 딱 가서 보니까 그 강대국 소련의 지원을 받아 북한은 전쟁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쳐내려와 갖고 대한민국은 공산화 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승만이 뭐 대한민국을 세운다? 세워봤자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이거 금방 망해요. 그러면 세워봤자 망해 없어질 나라 세울 필요가 없죠. 이미 대세가 기울었어요. 모든 면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월등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6.25 전쟁이 터질 때요. 대한민국 국군은 쓸 수 있는 총알이 3일 분량밖에 없었어요. 3일 총 쏘면 총알이 떨어져요. 북한은요, 평양에요. 총알이 아니라 대포알을 하루에 6,000발씩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었어요. 저쪽은 대포알을 하루에 6,000발씩 만들어요. 남쪽은, 우리 편은 3일 총 쏘면 총알이 없어갖고 막대기 들고 싸워야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이미 이건 뭐 북한이 쳐내려오면 대한민국 휙 무너져 버리고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세워봤자 침략당해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해 없어질 나라를 왜 세우느냐. 이게 김구 선생의 본심이었다는 거죠. 유언만이 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장개석 총통에게 요 얘기를 보고서로 그대로 썼어요. 장개석 총통이 딱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승만 박사에게 알려라. 이 당구로 치면 이게 3쿠션으로 때린 거죠. 그래서 유어만이 장개석한테 보낸 정보를 장개석 총통이 이승만한테 도로 편지로 보냈어요. 김구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편지가 지금 이승만 박사의 생가인 이화장에 가보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김구 선생은 반공주의자였어요. 공산당을 절대 좋아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반공투쟁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셨어요. 이승만은 끝까지 투쟁해서 안 됐는데 그래도 투쟁했어요. 어떻게 했죠? 우리 힘으로 북한이 쳐내려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김구 선생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승만 어떻게 했죠? 40년 동안 미국의 메가더와 덜레스를 구워 삶아 놨어요. 김구 선생 말씀대로 북한이 쳐들어오면 대한민국 멸망해요. 김구 선생이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그때를 대비해서 미국이라는 친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미국을 끌어들여 대한민국 공산화를 저지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끝까지 반공이었던 김구가 마지막 한 걸음을 친공으로 가는 바람에 비참해지셨어요. 가슴이 아파요. 김구 선생님 생각하. 왜? 지금 북한에서는요. 그 북한 학생들한테 김구 선생에 대한 영화를 틀어줘요. 그 영화 내용이 뭐냐? 새파랗게 젊은 김일성에게 연세가 지긋한 머리가 허연 백발이 성성하신 김구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상해 임시정부의 옥새를 벌벌벌벌 떨면서 바쳐요. 장군님, 도저히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갈 힘이 없으니 장군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런 배경음악 막 북한 영화 나오면서 실제로 북한에서 그런 영화를 상영해요. 왜? 김구 선생이 마지막에 김일성의 수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김구는 이렇게 우리 어버이 수령에게 순종했다. 돌아가셨는데도 공산당한테 살아생전의 마지막 한 번 딱 이용당하신 것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용당해요. 그런데 북한에서 만든 영화에 이승만이 김일성에게 협조했다. 이승만이 공산당과 손을 잡았다. 이런 영화는 없어요. 역사 왜곡하는데 명수인 북한도 이승만이 뭐 공산당과 타협했다? 이런 얘기는 못해. 끝까지 반공투사였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한 걸음이 위대한 기독교인 지도자 김구 선생에게 마지막 오점이 됐어요. 결론. 그러면 이승만은 어떻게 반공주의자가 됐을까요? 전 세계가 다 친공이었는데 어떻게 혼자 반공을 외쳤을까요? 이승만 연구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승만이 볼 때는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죽인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교회당을 불태워요. 성경을 찢어버립니다. 주일날 교회 못 가게 만들어요. 탈북자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북한 탈출했다가 중국 있다가 잡혔다고 그래서 북한 탈출해 중국 있다가 잡혀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 당했다고 해서 다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강제 송환해서 반드시 죽이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 북한 탈출해서 기독교인을 만났다. 그럼 죽여요.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만났다 그래도 죽여요. 그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왜?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원수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승만이 공산주의를 사탄 마귀의 이데올로기로 본 것은 당연하죠. 이게 역사의 진리인데 지금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북한 정권한테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있죠. 대한민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헌금한 돈으로 평양에다가 평양과기대를 세웠어요. 평양과기대에서 해커들을 길렀어요. 그 해커들이 청와대에 침입하고 농협 다운시키고 신한은행 해킹하고 요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 주 거래 은행이 농협하고 신한은행인데 그 동시에 해킹 당해가지고 내가 아주 이 은행 업무 처리하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헌금한 돈으로 길러낸 해커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사이버 북한 용사들이 됐어요. 평양과기대 높이가 120m라고 그러던가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간 무지하게 높은 탑이 있습니다. 제목이 영생탑. 누가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써 있느냐? 김일성 주석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120m가 맞나요? 하여간 되게 높죠? 그 높은 영생탑을 세울 수 있는 돈을 대한민국 교회가 갖다 바쳤어요. 아니, 그 진정한 기독교인이면 공산주의랑 싸워야지.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포크레인으로 깔아 죽이는 그 공산주의 놈들을 뭐 원수도 사랑하라? 뭐 그러면서, 아니, 원수를 사랑하면 여러분, 원수 사랑 어떻게 할까요? 원수가 칼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찔려 죽는 게 원수 사랑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원수가 칼을 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원수가 살인을 단념하게 만들어야 돼요. 원수를 KO 시켜갖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원수 사랑입니다. 아니, 북한 놈들이 핵 만들어갖고 대한민국 칠라 그러는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핵폭탄 보내주세요. 정신병적인 소리입니다. 목사들이 나와갖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서 북한 주민 그렇게 400만이나 굶어 죽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아양이나 떨고 뇌물이나 갖다 바쳐요. 그게 원수 사랑하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회개를 시켜야죠.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놈아, 김정은이야. 너 네가 하나님 아니야. 정신 차려.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이렇게 만들어야 그게 원수 사랑하는 거지. 무슨 뭐 원수 사랑한다 그러고 북한한테 이용 다 당하고 뇌물 다 갖다 바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친 세금을, 아니, 피땀 흘려 이래서 번 돈을 왜 북한한테 퍼줍니까? 북한 주민 도우는 건 몰라도 왜 북한 정권한테 뇌물 자금으로 정권 유지 비용으로 갖다 줘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한 걸음 더 나가.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그걸 왜 북한 갖다 줘가지고 김일성 주석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 기독교인이 헌금 내갖고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게 우상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뭘 영원히 함께 있어요? 죽은 지가 언젠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지. 그걸 한국교회가 헌금해서 세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짓 하지 말자. 더 나아가 그런 짓 하는 놈들과 싸우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 컨퍼런스를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승만이 반공주의자였던 중요한 이유는 이분이 여행을 좋아하셨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서 연구를 하셨어요. 이 나라의 좋은 점은 이거구나. 나쁜 점은 이거구나. 세계 일주를 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전 세계를 보면서 건국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나라를 기가 막히게 잘 세워서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나라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고 버릴 점은 무엇인가? 여행을 좋아하셨던 것이 공산화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1927년 공산주의 혁명이 터지고 10년 후에 공산당이 나쁜 존재라는 걸 전 세계인들이 모르던 그 시간에 이승만은 소련에 갔어요.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눈으로 공산주의 실체를 봤습니다. 물론 보기 전에도 공산주의 망한다고 연설했지만 눈으로 보고 확신이 더 강력해졌겠죠. 근데 그때 이미 이승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소련 공산당이 저 이승만이는 동양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로 유창한 영어로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면서 자꾸 공산당 때려잡자고 얘기를 하니까요. 저 이승만이는 입국 금지. 그래서 이승만이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12시간 만에 소련 공산당이 쫓아내요. 그 소련 땅 들어가서 모스크바에서 12시간 만에 쫓겨나기까지 그 짧은 시간에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어 봐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내가 모스크바를 다녀온 동안에 보고 느낀 점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농가들보다도 러시아의 농가가 가장 빈곤하다는 점이었다. 공산주의가 노동자, 농민의 낙원이라 그랬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다른 나라보다 소련이 제일 못 살아요. 이 공산주의 하면 국민들이 가난해지는구나. 그걸 눈으로 봤어요. 1927년에. 기차 속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러시아의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사람을 많이 보았다고 했다. 공산주의 하면 국민들이 굶어 죽는구나. 이걸 봤어요. 왜 대한민국 건국이 하나님의 기적이냐면요. 이승만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한 6개월 지나서 이승만을 정말 존경했던 후배 독립투사가 역시 모스크바를 가요. 그분은 왜 갔느냐? 이분은 대학을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비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참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일본 놈들이요. 대학을 못 세우게 했어요. 조선 땅에 대학이 없어가지고 대학 가려면 일본으로 유학 가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죠? 우민화 정책이라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 대학 공부해서 똑똑해지면 영원토록 노예로 부려먹을 수가 없겠죠. 너희들은 일본의 노예가 돼야 되니까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어. 대학을 못 세우게 금지했던 무렵입니다. 근데 이분은 꿈을 가졌어요. 일본 놈들이 저렇게 발악을 하면서 대학 못 세우게 해도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될 것이고 대학을 반드시 세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학 세울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비전입니다. 대학을 못 세우게 금지했는데 이분은요. 세계 일주를 하면서 세계의 명문대학을 다 보고 왔어요. 왜? 이왕 대학을 세울 거면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세워야 돼. 명문대학을 세워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면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우리 조선이 언젠가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이런 게 비전이에요. 이분은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돈이 많았어요. 그 돈 갖고 1년 6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합니다. 세계 대학 일주죠. 명문대학을 다 보고 와요. 그 기록을 남겼는데 재밌는 기록을 남겼어요. 뭐라고 기록 남겼냐면 세계적인 명문대학 가봤더니 기와집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썼어요. 조선에서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 이래가지고 기와집이 부의 상징입니다. 기와집이 제일 좋은 건물에 나머지 백성들은 초가집에 살아요. 기와집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계 일주를 해봤더니 명문대학 치고 기와집으로 세운 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명문대학은 전부 다 석조 건물, 돌로 건물을 지었어요. 우리도 명문대학 세우려면 돌로 건물 세워야 된다. 그 당시 조선 8도의 유일한 석조 건물을 세웁니다. 그 건물이 지금 문화재로 지적이 됐어요. 서울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본관 건물입니다. 이분이 세운 학교가 고려대학교. 실제적으로 명문대학교가 됐죠? 고려대학교를 세우신 인촌 김성수 선생의 얘기예요. 이 김성수 선생이 모스크바에 갔어요. 왜? 모스크바 대학을 보려고. 대학 세워서 인재 길러내는 게 비전이었으니까요. 그 모스크바에 가서 그때까지 이분이 반공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련 정부가 김성수 선생이 모스크바를 다 구경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이승만보다 더 샅샅이 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승만과 똑같아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평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계급 차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해서 참다운 사회주의가 정착할 것 같지 않다. 당 지도자들의 호화, 사치생활 풍조가 도를 넘는다.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소련에서 노동자들이 밥을 못 먹은 굶은 상태에서 힘겨워 길가에 쓰러져 죽어나가고 있다. 김성수 선생도 똑같은 걸 봤어요. 공산주의 하면 당 간부 놈들만 배불리 잘 먹고 일반 국민들은 굶어 죽는다. 이승만과 김성수가 똑같아요. 공산주의 하면 국민은 굶어 죽는다. 길을 쓰고 공산주의는 막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요, 90%가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니 공산주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뭐 땅을 농민들한테 나눠준다, 평등하다 이러니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공산주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딱 둘 있었어요. 이승만과 김성수. 본질을 꿰뚫었어요. 공산주의 하면 국민이 굶어 죽는다. 실제로 소련 8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80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서도 800만 명 자기 국민들 목숨을 살리지 않고 그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중국 핵무기 한 대 돈을 펑펑 쓰는 동안 3,8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북한 핵 개발하는 동안 4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의 공통점입니다.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들려고 자기 나라 국민들 굶어 죽어도 내버려두는 사탄적인 체제가 공산주의죠. 그걸 이승만, 김성수 두 사람만 꿰뚫어 봤어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 어떻게 쓰셨느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어요. 김성수가 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부통령이 공산주의 하면 국민 굶어 죽는다. 여기에 투철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힘을 합쳐 있는 힘을 다해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은 반공국가가 됐어요. 오전하고 계속 이어봅시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만나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인간으로서 이승만과 김성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인간만 최선을 다하면 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풀릴까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이승만, 김성수가 최선을 다했지만 만약에 이승만이 암살당했다면, 김성수가 부통령이 못 됐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됐겠죠? 최선을 다한 이승만, 김성수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역사의 위태위태한 순간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이승만에게는 대통령을 맡기셨고 김성수에게는 부통령을 맡기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한 기독교 크리스찬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로 건국이 됐습니다.